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도 가장 태평성대로 손꼽히는 시기, 바로 세종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때였습니다. 문화와 학문이 꽃피고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던 그 시절, 세종대왕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조선 사대부의 정신적 지주로 불렸던 분이 계셨으니 바로 정승허조 대감이셨습니다. 허조 대감은 학문과 덕망이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고 그 청렴함은 조정 백관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평생 사사로운 재물을 멀리하셨으며 오로지 백성을 위한 정치에 힘쓰셨습니다. 그분의 방에는 낡은 책 몇 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끼니는 늘 소박한 채소 반찬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나라의 재물은 백성의 피와 땀이니 한 푼도 헛되이 쓸 수 없다는 그분의 신념은 온 나라를 감동시켰습니다. 조정에서 허조 대감은 그야말로 태산처럼 굳건하셨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홀로 앉아 계실 때면 그분의 마음에 드리운 그림자는 태산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그 무거운 짐은 다름 아닌 가문의 대를 잇는 문제였습니다. 조선 사대부에게 가문을 이어서 현달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공적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이나 벼슬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조상 대대로 이어온 학문의 정신과 가문의 명예를 후대에 영원히 계승해야 할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허조 대감은 이 지고지순한 의무 앞에서 깊은 회의감과 고독을 느끼셨습니다. 허조 대감에게는 번듯한 벼슬을 가진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명문가의 후손들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허조 대감의 한숨만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장남은 학문의 뜻이 없어 오로지 먹고 마시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삶의 낙으로 여기셨으니 아버지의 청빈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차남은 벼슬길에 올랐으나 출세는 고사하고 매일 상사에게 아첨하며 작은 이득을 취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기계를 찾아볼 수 없으셨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나마 가장 나았지만 그저 아버지의 명성에 묻혀 평범한 관료의 삶을 살고 있을 뿐 가문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만한 비범한 재능이나 담대함은 없었습니다. 허조 대감은 매일 아침 그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서늘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나의 이 모든 업적과 고뇌가 이 세 아들을 통해 끊어지고 마는 것인가? 정승의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자식들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아비의 마음은 한없이 약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허조 대감은 평생을 성리학의 원칙에 따라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미신이나 작된 것에 기대는 것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그분이셨기에 이제 와서 자식들의 운명을 확인하기 위해 관상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은 스스로의 신념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관상이란 것은 미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관상은 천한 백성들 사이에서만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왕실과 사대부 사이에서도 은밀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운명의 그림자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 여기서 끝난다면 이 모든 책임은 덕이 부족한 나에게 있지 않겠는가? 오랜 고뇌 끝에 허조 대감은 자신 평생의 신념을 잠시 접기로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운명 그 자체의 힘이 필요하다고 절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셨습니다. 그는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끝에 조선에서 가장 이름난 관상가를 은밀히 찾아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허조 대감이 찾은 이는 산수도인이라 불리는 관상가였습니다. 그는 벼슬에 욕심이 없어 주로 깊은 산속을 떠돌았고 돈이나 명예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한 번 지목한 운명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허조 대감은 신복에게 명하여 산수도인을 찾아 헤매게 하셨고 마침내 도인을 자신의 저택으로 비밀스럽게 초대하셨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깊은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허름한 도포 차림의 산수도인이 정승백 담을 넘어들어섰습니다.
청렴함으로 유명한 허조대감의 서재에 조선의 가장 엄격한 신념을 깨뜨릴 운명의 손님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승은 자신의 세 아들을 차례로 관상가 앞에 세워 가문의 미래가 담긴 마지막 심판을 받게 하실 참이었습니다. 깊은 밤 허조대감의 서재에는 촛불만이 미약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포 자락을 여민 산수도인은 묵묵히 정승의 세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허조대감은 태산 같던 평소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초조함과 절망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도인의 입만을 바라보셨습니다. 먼저 장남이 들어섰습니다. 몸가짐은 단정했으나 눈빛에 경망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산수도인은 장남의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이 장남의 인중과 눈썹 위를 스치자 서재의 분위기는 마치 무덤처럼 싸늘해졌습니다. 허조대감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셨습니다. 마침내 도인의 입이 열렸습니다. 대감 송구하오나 이분은 재물을 모으는 상은 분명합니다. 허나 이는 나라의 큰 그릇이 되기 위한 재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즐겁게 하는데 쓸 유흥의 재물입니다. 복은 두텁지만 그 복을 후대에 나눌 기계가 부족하십니다. 장남은 그저 불쾌한 표정으로 툴툴거리며 나갔습니다. 허조대감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 되셨습니다. 이어서 차남과 막내 아들이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산수도인은 두 아들에게도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차남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영리하오나 그 영리함이 오직 눈앞의 작은 벼슬과 실리를 취하는 데만 머물러 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큰일을 도모할 관록의 기운이 약합니다. 막내 아들에게는 더 잔혹한 평을 내리셨습니다. 이분은 마음씨는 선량하고 평탄한 삶을 사시겠으나 그저 아버지의 명성에 기대어 살아갈 뿐 가문을 일으킬 만한 파격적인 운명선은 찾을 수 없습니다. 세 아들의 심판이 끝나자 허조대감은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의 평생 신념을 깨고 관상가에게 기대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의 가문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인가? 나에 대해서 모든 학문과 명예가 쓰러지고 마는 것인가? 허조대감의 눈빛은 깊은 좌절로 가득 차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수도인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좌절에 잠겨있던 것과는 달리 갑자기 꼿꼿이 앉아 사방을 예민하게 둘러보셨습니다. 도인의 얼굴에는 전과는 전혀 다른 놀라움과 경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서재에 남아있던 희미한 촛불마저 그 순간 잠시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산수도인은 낮은 목소리로 허조대감에게 물었습니다. 대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서재의 문턱 너머에서 매우 강렬하고도 낯선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 기운은 방금 전 대감의 아드님들에게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하늘이 내린 듯한 대귀인의 기운입니다. 부디 지금 문 밖에 있는 사람을 잠깐만 불러주시겠습니까? 허조대감은 당황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문 밖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혹시 심부름하던 하인이나 밤늦게 부엌 일을 끝내고 돌아가던 여종이 아닐까? 평생을 이성으로 사셨던 정승은 이제 와서 이 불가사의한 예언을 믿어야 할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조대감은 의아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을 열어보라고 명하셨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자 그곳에는 차가 식지 않도록 보온한 탕기를 들고 서 있던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 정승과 관상가의 대화 내용을 들었는지 아니면 그저 밤늦게 불려 들어와서인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방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씨였습니다. 산수도인은 유씨를 보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평생 산천을 떠돌며 수많은 왕과 재상의 관상을 보았지만 이토록 압도적인 운명의 상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인은 마치 태양을 마주한 사람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천한 옷차림 아래 감춰진 여종의 얼굴을 뚫어지라 응시했습니다. 유 씨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산수도인은 유 씨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천기를 읽어내는 듯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정승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대감, 하늘의 운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종은 신부는 비록 천하나 인중이 깊고 턱이 넉넉하여 대귀인의 상입니다. 이마가 넓고 눈빛이 깊으니 장차 정승의 아내가 되어 귀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될 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감의 가문을 일으킬 복덩이는 바로 이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허조 대감은 충격에 휩싸이셨습니다. 청렴한 자신의 서재에서 가장 천한 여종이 가문의 운명을 바꿀 열쇠라는 믿을 수 없는 선언이 울려 퍼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평생을 지켜온 유교적 신념과 가문의 명예라는 두 개의 거대한 산 앞에서 허조 대감은 생애 가장 파격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셨습니다. 관상가 산수도인의 선언이 서재를 떠난 후에도 허조 대감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듯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청렴하고 강직한 삶을 살았던 대감의 눈앞에는 평생을 지켜온 유교적 신념이라는 거대한 산과 이제 곧 무너져 내릴 가문이 미래라는 절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대부로서 어찌 미천한 여종의 관상 따위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는 미신에 홀려 이성을 저버리는 치욕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나의 청렴과 고지식함이 끝내 가문을 파멸로 이끈다면 지하에 계신 조상께 무슨 면목으로 고하겠는가? 라는 아비의 고뇌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대감의 얼굴에는 지난밤의 초조함이 아닌 운명 앞에서 홀로 싸우는 인간의 고독한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허조 대감은 결국 가장 고통스럽고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실 부인과 세 아들이 정승의 부름을 받고 사랑채에 모였습니다. 가족들 모두 태산 같던 허조 대감이 이렇게 무거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불안감 속에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허조 대감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 집안의 여종 유 씨를 나의 첩으로 드리겠다. 순간 정승댁 사랑채에는 마치 벼락이 떨어진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정실 부인은 숨이 턱 막힌 듯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수십 년간 정경 부인으로서 가문을 지켜온 부인에게는 남편이 천한 여종을 첩으로 삼겠다는 이 결정이 자신의 부덕과 가문이 체면을 짓밟는 치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실 부인은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에 그 자리에서 통곡을 터뜨리셨습니다. 대감께서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천한 종년의 관상 따위에 수십 년간 쌓아 올리신 가문의 명예와 나의 부덕을 버리신단 말입니까? 아들들 역시 아버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버지, 어찌 그런 미신에 현혹되시어 온 가문의 조롱거리가 되려 하십니까?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허조 대감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자신의 치열한 고뇌를 솔직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나 역시 이 결단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가슴 아픈 일인지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사사로운 세욕이 아니오. 오직 이 가문을 보전하고 조상들의 학문 정신을 계승할 귀한 씨앗을 얻기 위함이오. 관상가의 예언은 하늘의 뜻이니 나는 이 운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그의 결연하고도 고독한 모습 앞에서 가족들은 결국 분노 대신 숙명적인 침묵을 택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여종 유 씨가 정승 허조의 첩이 되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한양 사대부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충격은 곧 격렬한 비난의 폭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청렴의 화신이라 칭송받던 허 대감이 고작 천한 여색에 빠져 미신에 홀리다니. 그분의 청렴함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비난의 화살은 마치 빗발치듯 허조 대감에게 쏟아졌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조차 허조 대감을 향해 수군거렸고 맑은 물만 마시던 청백리에게 진흙이 튀는 듯한 더러움이 씌워졌습니다. 허조 대감은 이 모든 조롱과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는 벼슬이나 명예를 잃을 각오까지 하셨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아비로서의 지고한 책임 앞에서 세상의 손가락질과 평생 쌓은 명예는 잠시 뒤로 미뤄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유 씨는 천민의 신분이었으나 이제 정승의 첩이 되어 외면적으로는 운명의 상승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세 아들과 정실 부인의 냉대, 그리고 온 세상을 등진 남편의 고독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허조 대감은 이 파격적인 선택을 통해 청렴이라는 자신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운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고독한 결단은 훗날 가문의 영광으로 이어지며 한 재상의 위대한 통찰이자 가장 아픈 희생이었다고 역사에 기록되게 됩니다. 이제 이 비난과 냉대 속에서 여종 유 씨는 어떤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관상에 담긴 운명을 꽃피우게 될까요? 천한 여종 유 씨가 정승 허조 대감의 첩이 되었지만 그녀의 삶은 신분이 상승한 만큼 더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겉으로는 고운 비단옷을 입게 되었으나 정승댁 안채에서 그녀는 여전히 가장 천하고 불길한 존재였습니다. 정실 부인의 냉대와 세 아들의 비웃음은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그녀를 애워쌌습니다. 정실 부인의 냉대는 노골적인 욕설보다 더 무서운 무시와 경멸이었습니다. 특히 맏아들 내외는 유 씨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노골적으로 코웃음을 쳤으며 혹여 유 씨가 부엌에서 데운 물을 마시려 하면 그 물마저 버리도록 하인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녀는 비단옷을 입었으나 그 옷은 그녀의 천한 신분을 덮어주지 못했고 오히려 분수에 넘치는 행세라며 사방에서 그녀를 비난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유 씨는 첩의 자리에 올랐지만 예전처럼 부엌 일을 하고 마당을 쓸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추었습니다. 유 씨는 천한 신분이었으나 마음만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승의 사사로운 세욕으로 첩이 된 것이 아니라 가문의 운명을 짊어진 도구임을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허조 대감이 세상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을 묵묵히 견뎌내는 모습을 보며 유 씨는 깊은 연민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셨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죄인입니다. 나의 천한 신분 때문에 대감께서 평생의 명예를 더럽히셨으니 오직 귀한 아들을 낳아 이 가문의 짐을 덜어드리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입니다. 그녀는 정승에게도 가문의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투명한 죄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찬 바닥에 엎드려 이 미천한 몸이 하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그녀의 인고와 고독은 오직 운명이라는 하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 채 조용히 깊어만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승댁에 뜻밖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 씨가 귀한 생명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허조 대감에게는 오랜 절망 끝에 찾아온 가장 긴장되고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분은 기쁨보다는 숙명적인 떨림을 느끼셨습니다. 혹여 태교의 해가 될까 두려워 외부의 뛰어난 의원을 몰래 불러 유 씨의 몸 상태를 수시로 살피게 하셨습니다. 대감은 사사로운 사랑이 아닌 이 아이에게 걸린 가문의 명운을 지키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한편 정실 부인의 분노는 이제 질투를 넘어선 공포였습니다. 그들은 유 씨에게 일부러 상한 음식을 먹이거나 밤에 차가운 바람이 드는 곳에 자리를 깔아두는 등 은밀한 해코지를 시도했습니다. 유 씨는 이 모든 악의를 눈치챘지만 뱃속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마침내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허조 대감은 사랑채에서 밤새워 초조하게 기다리셨고
정실 부인과 아들들은 이 모든 일이 헛된 광증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침묵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깊은 새벽 안채에는 아기의 울음소리보다 먼저 마치 번개가 땅을 치는 듯한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유 씨의 산고의 고통이라기보다 웅장한 기상이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존재를 알리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허조 대감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전율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급히 유 씨의 방으로 달려가 아기의 얼굴을 확인하셨습니다. 아기는 관상가의 예언대로 귀인의 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기의 눈빛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깊고 강렬하여 마치 왕의 용포를 입은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허조 대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허조 대감은 이 아이가 관상가의 예언을 통해 태어난 가문이 새로운 희망임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의 이름을 허견이라고 지으셨습니다. 굳세고 단단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처럼 이 아이가 가문의 운명을 굳건히 세워주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으신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허조 대감이 평생을 걸고 행한 파격적인 결단은 마침내 하늘의 뜻으로 인정받는 듯 했습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정승의 망령된 행동을 비난했지만 허조 대감은 이제 이 작은 아들의 얼굴에서 미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이 아이는 유 씨의 천한 신분을 싣고 허조 대감의 명예를 회복하며 마침내 가문의 최고 정점에 오를 하늘의 선물이셨습니다. 아기 허견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기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허조 대감은 이 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가문의 모든 명운이 그에게 달려있음을 아셨습니다. 대감은 정실 소생인 세 아들들에게는 기대했던 학문에 대한 열의가 없음을 확인하시고 허견에게만은 조선의 최고 스승들을 붙여 극진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허견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듯 총명함이 넘치고 학문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여 가르치는 스승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의 학문은 깊이를 알 수 없었으며 특히 세상 이치와 사람의 도리를 꿰뚫는 통찰력이 남달랐습니다. 성품은 강직하고 굳세어 아버지 허조 대감을 꼭 닮았고 마치 작은 용이 때를 기다리듯 조용히 자신의 기량을 닦아 나가셨습니다. 한편 정실 부인의 소생인 세 아들들은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모두 빼앗긴 채 허견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편애와 세상의 비난 속에서 방황했고 결국 학문의 뜻을 두지 못하고 평범한 삶을 살거나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는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관상가의 예언은 소름 돋는 정확성으로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복을 누릴 관상을 지니지 못한 아들들은 스스로 그 운명을 따라갔으며 귀인의 상을 타고난 여종의 아들은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조 대감은 이 모습을 보며 깊은 슬픔을 느끼셨으나 유 씨와 허견에게 더욱 큰 희망을 걸고 집중하셨습니다. 마침내 청년으로 성장한 허견은 조선의 인재를 뽑는 과거에 응시하셨습니다. 시험 당일 허견이 답안을 제출하자 모든 심사관들은 그의 필력과 논리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논리는 나라의 근본을 꿰뚫는 듯 명쾌하고 깊이가 있었으며 그의 문장은 수많은 선비를 압도했습니다. 결국 허견은 그 해의 장원급제를 차지하며 온 나라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서울 출신이 감히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식은 한양의 사대부 사회를 다시 한번 충격과 경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순간 천한 신분이 허견의 뛰어난 재능 앞에서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역사적인 운명의 역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합격하자마자 허견의 앞길은 거침없는 급류와 같았습니다.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요직을 두루 거쳤고 맡은 일마다 뛰어난 공적을 세워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나라의 기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침내 허견은 아버지 허조 대감의 뒤를 이어 정승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종의 아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정승이 되자 과거 허조 대감을 비난했던 모든 사대부들은 입을 다물고 허조 대감의 놀라운 해안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반전은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승의 자리에 오른 허견에게 그동안 유 씨를 벌레처럼 무시했던 3명의 이복 형제들이 비로소 고개를 숙이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허견 앞에 무릎을 꿇고 관직을 구걸하거나 생계를 의지하려 했습니다. 허견은 이들을 냉정하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자신과 어머니가 겪었던 모멸의 세월을 잊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저울추는 이제 완전히 유 씨의 편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아들 허견이 정승이 되자 어머니 유 씨의 신분과 대우는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첩이었으나 그녀는 온 집안에서 가장 존경받고 극진한 대우를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승의 어머니로서 그녀가 내리는 말 한마디는 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 씨는 그 존귀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지난날의 인고의 세월을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승의 지위에 오른 아들이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어머님, 이제야 제가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렸습니다라고 고했을 때 유 씨는 긴 세월 동안 응어리졌던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운명을 이겨낸 자의 해갈과 환희였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모든 영광을 누리셨고 돌아가신 후에도 아들 정승 허견에 의해 정경 부인의 준하는 최고의 예를 갖추어 배움받으셨습니다. 허조 대감은 생전에 이 모든 영광을 지켜보시며 자신이 감수했던 모든 치욕과 비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시고 깊은 안도감 속에서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이 야사는 우리에게 가장 깊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상이나 운명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하지만 허조 대감은 가문의 운명 앞에서 자신의 명예와 청렴이라는 갑옷을 벗어던지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타고난 신분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알아보고 그 운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는 인간의 지혜와 선택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허조 대감의 이 파격적인 선택이야말로 운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끌어안고 변화시킨 위대한 결단이었다고 후세 사람들은 칭송하고 있습니다.